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미성년자였다고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배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들이 알아야 할 법들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강제 집행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강제 집행해야 된다. 강제 집행 해와야 한다. 강제 집행해야 돼. 이렇게 사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소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 판결과 그 집행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구분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변호사를 찾는 그 많은 분들께서는 법원의 판결만 나면 그 판결의 결과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판결과 강제 집행은 이제 별개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판결은 법원에서 사건에 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강제 집행은 그 판결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전적으로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바로 지급을 해야겠죠. 네. 판결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지급하시는 이제 채무자도 있지만, 나 소송에 졌어도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태도를 취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이겼는데도 소송에 이겼는데도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겠죠. 이때 채권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강제 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부동산 경매가 들어갔다든지 은행 계좌나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든지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때 부동산 경매나 은행 계좌 압류 등이 대표적인 강제 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강제 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집행 권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확정 판결, 또 가집행부 가집행 선고부 판결도 있고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 흔히 많이 이용하시는 공정증서도 있습니다. 그 집행권한에 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에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한을 첨부하셔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만으로 바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반드시 부여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때 그 집행 문은 그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또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그 관련된 해당 법원에 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문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집행문을 받으신 다음에는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함께 발급을 받으셔야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출할 그 집행문 부여 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그 소정의 또 인지를 또 첨부해야 하는데요. 공증인 아까 공정증서에 대해서 그 집행문을 받을 때 공증인에 대해 신청한 때에는 수수료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구비되면 그 강제 집행의 대상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지 선택을 하셔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유체 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되돌려받기 힘든 뭐 금전이나 물품을 이제 국가의 힘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제 집행에 필요한 서류나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네, 방금 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필요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이에 걸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강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강제 경매할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 강제 경매를 위해서는 먼저 강제 경명을 채권자께서 먼저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혹시 모를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서 배당 요구 같이 나도 이 경매에 참여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배당을 받겠다라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을 얼마에 매각해야 될지 감정평가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준비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실제 매각에 들어가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찰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감정가에서 시작해서 유찰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그 입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낙찰이 되면 그제서야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입금해서 최종적으로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배당표가 작성이 되고 실제로 경매를 신청한 강제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 대금에서 자신의 그 대금 판결 대금 갖다 지급받으면서 이제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강제 경매 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길죠. 실제로는 어떤 부동산은 경매에 뭐 수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강제 집행에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런 경우에 우연히 채무자가 부동산 말고도 은행에 예금이 1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냥 그 부동산 경매에 오래 걸리는 부동산 경매보다는 은행에 있는 예금 1억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급받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한 달 만에도 1억을 현실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듯이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강제 집행의 과정,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그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보전 처분인데요. 네. 우리 흔히 그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통상의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전 처분은 판결 전에 만약에 내가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재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보존 처분은 아직 이제 판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시라도 채권자가 소송에서 져서 즉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실제로 이유가 없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둔 채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미리 예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에는 통상 공탁이 필요하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보존할 다만 이제 보존 처분할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그 보존 처분을 미리 해둔 재산에 압류 등을 통한 이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바로 판결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송을 하실 때는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보존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제 집행 무료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소요되는 비용도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강제 집행 비용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인지 송달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지 때는 이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송달료는 송달받을 사람의 수와 보내야 하는 횟수대로 결정이 됩니다. 즉 이제 우편을 보내는 비용을 이제 미리 받아두는 것인데 채무자가 몇 명인지 또 채무자의 어떤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몇 명인지 또 보내야 되는 횟수가 몇 번인지 이것은 미리 법원에서 계산해서 예납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1회당 5,200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채권 압류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채권자 수, 채무자 수, 제3채무자 수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3인 곱하기 2회 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직접 그 강제 집행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나서시게 되면은 이제 법원 납부 비용밖에 이제 소요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 또는 이제 법무사 등의 이제 그 법조인의 이제 조력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들어가겠죠. 다만 이제 이것은 집행하는 재산 또 과정 또 시간에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좀 천차만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보전 처분을 미리 해두는 경우인데요. 그 보전 처분할 때는 채무자에게 그 재산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 가압류 보전 처분함으로써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는 그 가압류하는 금액의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법원에서 납부를 미리 해두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채권 즉 현금이나 은행 예금이나 어떤 주식이나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 이런 재산들에는 통상 20에서 40%까지의 현금 공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당장 현금화되기 어려운 재산,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러한 재산에 관해서는 통상 실무적으로는 지급 위탁보증보험으로 보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정의 보증료만 납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랑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어떻게 압박을 가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특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계좌를 압류한다면 시중에 그 많은 은행 중에 어떤 은행을 압류를 할지 또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면 어떤 부동산 주소와 층수 또 면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특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압류를 신청하면 그
법원에서 뭐 알아서 이제 그 사람이 재산을 환가를 이제 찾아서 환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은데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재산을 파악하는 게 선행되는 경우 효과적인 강제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의 재산 조회로 채무자를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나 앞으로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확보할 향후의 재산을 이제 파악한다면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만 어떠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용 증명이나 전화 또는 이제 방문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직장을 안다든지 또 거주지에 임차 보증금이 있다든지 채무자가 개인 사업을 해서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있다든지 또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카드를 주로 이제 받는데 그렇다면 이제 카드사에서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든지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채무자는 자신의 영업이나 어떤 사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채권을 저희가 압류를 하겠다 이런 뜻을 먼저 고지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채무자는 더 이상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미리 채권자의 대금을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강제집행에 먼저 나가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또 영업 상태를 파악하셔서 강제집행 외의 방법으로도 한번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아무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강제 집행 제대로 받아와야지 내가 그 소송에서 이긴 것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강제 집행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들의 법 의지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 앞으로 온 이메일로 접수된 사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고 우리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나 인사도 드렸고 만난 지 200일쯤엔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만 기다리던 중 제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를 감쪽같이 속인 남자친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시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런 사례 자주 또 만나보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사실 뭐 요즘에 주변에서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적지 않은 사례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건을 제가 직접 수행해 본 경험도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있는 사건이라고 조금 보여지네요. 이게 당하신 분들께서 이제 막상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좀 대처하는 방법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소장을 받으셨어요. 본인도 억울하지만 일단 이 소송 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난 정말 몰랐지만 일단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걸까요? 만약 그 남자친구의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이 상담자께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고 사실 우리 상담하시는 분도 지금 속은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주장을 하셔서 다투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몰랐다, 내가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건 전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고 쪽에서 그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쪽에서 그 손해 발생의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우리 상담자께서 배우자가 있는 남자친구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즉 원고 즉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러한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 상담자 같이 그것을 몰랐다는 그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왜 내가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원고에게 입증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만 원고 측에서도 이제 입증에 노력을 하는 만큼 입증 책임이 그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정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제출하시는 것도 소송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여자분께서 부모님을 직접 소개를 시켜드렸다든지 특히 프로포즈를 받고 그 의미로 예물 반지를 받았다든지 자, 이러한 사정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아마 배우자가 있는 남자친구인 걸 알았다면 아마 부모님께 소개시키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혼인의 의미가 담긴 어떤 프로포즈를 받은 이제 반지 또 그것을 구입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시는다면은 그것을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법원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간 소송이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지만 결국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신 점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이런 성관계나 이런 것들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형법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의 그 행복추구권 등에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 수회 여러 번 그 판단이 이루어진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나서 현재는 이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배우자 있는 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더라도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프로포즈까지 한 이 남성 어떤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과거에 혼인 빙자 간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나는 너와 결혼을 할 테니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실제로 혼인할 목적이 없으면서 혼인을 하겠다고 해서 빙자해서 간음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은 현재 되지는 않습니다. 이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 뭐 다른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 것들 없을까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형사적인 죄만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했지만 이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는 우리 그 상담자분을 속여서 기망해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머니를 소개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혼인의 준비를 하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배우자가 있는 남자로 밝혀짐으로써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상담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을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실 텐데 사실 요즘에 특히 이렇게 중간에 소개가 없거나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만나서 상대방의 그 결혼 관계를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꼭 확인해보는 과정을 아마 갖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 상담자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자료들,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또 물건이나 같이 어떤 이런 그 제3자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을 얻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다만 상대방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다치신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고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부분이 계시다면 좀 이 부분도 좀 단호하게 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데요. 반에 잘못 어울리는 아이를 챙겨주다 원래 친한 친구랑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실랑이 중에 손찌검과 욕설이 오갔고 그 이후로는 그 친구랑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그쪽 부모가 제 딸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곧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지 또 제가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할지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 안 그래도 학교폭력이 정말 이슈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제 학교폭력을 전면으로 다루면서 관련된 그런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했거든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얼굴과 실명을 밝히고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송에 출연해서 그 학교 피해 사실을 공개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그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 이 청원은 지금 위원회 해부 기준 그 동의수 100% 이상을 달성을 해서 실제로 그런 그 사례들이 있었고 또 그 가해자의 어떤 그 폭행 영상을 올리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학교폭력 사실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친구 사이의 어떤 갈등으로 일단 보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 학교폭력의 기준 어떤 걸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학교 관련 법률에는 그 학교 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약취, 유인, 감금,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폭력과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폭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무조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법에서는 몇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되면 학폭위는 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 또 학교정의 요청,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부모의 요청, 또는 이제 가해 학생의 협박, 모욕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신고가 된 경우,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반드시 그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돼 있어서 대체로 신고가 있다면 학폭위는 반드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이 부분도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학폭위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 건가요? 학폭위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해야 될지 실제로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는 하나의 이제 과정과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중요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은 남을 수 있고 또 경미한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또는 1년, 2년 후에 없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반드시 이것이 학생활부에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처분은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심각하지 않은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정리되기도 한다는 말도 변호사님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자가 학폭위가 열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먼저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서 피해자가 학폭위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거기에 대해 용서를 하고 또 사과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학폭위가 열릴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 해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학폭위가 열렸는데 처분이 너무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다면 좀 다퉈볼 여지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그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신랑이 중에 손찌검과 욕설이 오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이제 그것을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안내드린 내용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범위에 지금 손찌검과 욕설도 충분히 좀 해당을 할 수가 있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안 자체가 다른 학폭 사건에 비해서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그 상호간에 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아이들끼리 요즘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좀 적지 않은데 최근에는 이런 사건들도 학폭위에서 심의가 되고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단순한 그 장난으로 빌어진 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학교 폭력에 해당되고 특히 신고까지 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학교 내에서 또 학생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네. 그 성매매 알선법 위반이라고 해서, 네. 제가 거기에 좀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일단 굉장히 네네. 좀 중요한 사안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김배는 변호사님 함께 이 내용 듣고 계시니까요. 바로 연결드리도록 할 테니 좀 더 추가적인 질문 나눠보시면서 네네. 어떻게 해결해 보실 수 있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우선 일단 이제 성매매 자체도 사실 이제 처벌을 받는 죄이긴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그 성매매로 좀 알고 가셨는데 해당 그 여성이 이제 네, 미성년자라는 이제 나이가 것을 네, 어려서 네, 이제 경찰서 가서 그쪽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 사건이 그때가 아마 2021년도니까 아마 2년 전입니다. 네, 네, 2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나이가 뭐 16세다. 아, 제가 네, 그걸 알고 네,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갔는데 네,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당연히 저는 이제 모르고 만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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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르고 만났으니까. 그러나 네. 그래서 딱히 뭐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거나 네, 뭐 얘가 어리다고 뭐 알고 이렇게 연락을 따로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네, 채팅 그 사이트에서만 네, 그냥 몇 살이고 대학생이고 그냥 만나자 그냥 만나고밖에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일단은 본인이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근데 딱히 얘가 정말 어렵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저도 안 만났을 건데 네, 그때는 몰랐다. 근데 경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아청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일단 조사를 하면서 뭐 본인이 뭐 이제 걔가 어린 걸 몰랐다고 하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알고 한 증거가 있었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근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인정하고 일단은 본인이 몰랐던 진술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일단 경찰 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성매매 알선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송치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따로 뭐 이렇게 제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지금 형사사법 포털에서 지금 조회를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는 죄명이 지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네.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아청법으로 지금 송치된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대화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네. 그것을 이제 그냥 인정을 하고 나중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그 두 가지는 전혀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지금 수사관께서 자백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것은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네.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청법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미성년자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변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죄는 인정하되 내가 그것을 알기는 어려웠다. 요 정도의 네. 양형 사유를 좀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떠냐. 네. 처벌을 좀 가볍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 지금 절대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사안에서 사실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성년자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이 뭐 처벌이 비슷하다면 네. 뭐 결과적으로 뭐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겠지만 처벌 자체가 비슷하다면 네. 결과적으로 뭐 그 우리 상담자께서는 뭐 인정을 해도 뭐 큰 적이 없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그 행위에 관한 그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행위자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처음 1회 성매매를 했던 성매수 남성의 경우에는 통상 우리 범법자를 좀 많이 양산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처음에는 이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또 과거에 성매매 처벌법 관련해서 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네,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시간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런데 아청법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고 처벌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알고 만났냐 모르고 만났냐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네.
그래서 절대 몰랐다. 그리고 저는 거기 사이트 창에서 네. 걔네가 이제 가출 청소년이고 네. 일단은 뭐 뒤에 뭐 남자애들이 뭐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협박을 했으니까 걔가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 여자애가 뒤에 네. 남자애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네. 일단은 물어보시더라고. 일단은 이걸 모르고 만나냐 알고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라. 해가지고 그때는 뭐 화장도 하고 대학생처럼 두세 번 물어보고 네. 일단 전혀 뭐 키도 크고 애들이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꾸미고 나왔겠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이 뭐 금품을 제공하고 만난 성매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모르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이렇게 좀 조서를 하셔가지고 네, 검찰 네. 넘기니까 네. 일단 안심하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간단하게 한 10분 조사받고 나왔는데 아. 네, 그 지금 아까 이제 형사 사법 네. 포털에 조회하신 내역도 그렇고 지금 네네. 추가로 말씀해주신 그 경찰과의 네. 수사 조사 내용도 네.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담자분께서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라는 네.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네. 아청법은 적용하지 않고 네. 성매매 처벌법만 적용해서 네. 지금 송치를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아청법을 적용시키려면 지금 단순 10분 조사로는 좀 네. 부족하고 우리 상담자분께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라는 내용을 네.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이미 확보했다면 이미 조사 과정에서 네. 피의자 신문 네. 그 과정에서 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몰랐다고 보렵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여러 가지 저도 증거들을 아마 제시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런 것이 없이 간단히 끝났다면 네. 혐의점은 있을지라도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뭐 입증 자료나 또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정황은 있지만 우리 그 피해자분 그 상담자분께서 네. 실제로 그것을 알았다고 할 만한 뭐 확실한 내용도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에 대해서 그 아청법을 적용하려고 네. 적용을 해서 송치한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네네. 아청법 적용 여부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네. 그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네. 해당 여성으로부터에 관해서 이제 성매매를 이제 다수의 남성과 네.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뭐 어떤 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밝히고 뭐 어떻게 했거나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크게 아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도 이게 처음 일이고 갑자기 이렇게 몇 년 있던 얘기를 갑자기 하고 하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걔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필을 좀 많이 하니까 네, 네, 형사님도 솔직히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딱히 뭐 네, 이렇게 알았다면 진작했을 건데 네, 저도 뭐 딱히 걔를 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네. 그런 것도 없이 잠깐 한 20분 있다가 네,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네. 당시에 이제 만 16세였다면은 네. 그래도 이제 외관상 미성년자를 네. 충분히 좀 알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아마 이런 네, 질문 그 충분히 말을 받으셨을 하시더라고요. 거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너무 사실은 그 당시의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려 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뭐 무조건 지금 인정이 안 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케이스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아마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정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송치된 게 지금 3주가 좀 지나갔는데 언제쯤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지 좀 이 사건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처분은 그 검사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기소유예를 할지 혹은 네. 이제 벌금을 네.
그 처분하는 이제 구약식 처분을 할지 또 뭐 예외적으로 이제 구공판 이제 법원에다가 네. 진짜로 아청법을 인정을 해서 재판에 넘길지 요것에 대해서 네. 이제 검사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그 시간이 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발선한 거에 대한 그거 자료를 보고 뭐 네. 입건한 사람이 19명 네, 네,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걔들을 이용을 한 걔네들을 잡기 위해서 뭐 일단 조사를 하다가 하니까는 이렇게 많이 엮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은 처분이 좀 빠르고요. 구약식 네. 벌금 처분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법원에 그 일단 약식 기소를 한 다음에 네. 벌금 갖다가 이제 판사가 정해서 네. 지금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몇 달 정도는 있어야 벌금을 내더라도 내게 된다는 건 좀 오래 알고 계셔야 될 걸리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님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법률 팁 다시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지금 성매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성매매 여성들을 또 성매 피해자로 해서 또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겠죠. 무조건 그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특히 그 미성년자들 중에도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성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갈을 하거나 이렇게 중한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이런 불법적인 성매매에서는 나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던 건물 몇 채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만 채무가 많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채무가 없는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제가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상담자님이신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채무자가 어떤 이제 상속인인 경우에 뭐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상속 분할 협의로서 그 상속분의 현저히 미달되는 그 목만 지금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이 이제 사회행위로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분할 협의를 했을 때 내가 일부만 적게 받는 경우를 완전히 구분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결과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로는 채권자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내가 몫을 일부러 적게 받으면 그것은 상속 인의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상속 포기로는 사회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상속재산 포기하고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이거 상속을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뺏기느니 내가 아예 상속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인적관계상 내가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뭐 부자관계 또 이런 상속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간 이미 인적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갑자기 뭐 딸이 사망했다든지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갑자기 나와서 내가 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속 재산을 챙겨가신 받아가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비난도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상속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다고 반드시 그것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세법률 이슈 많은 분들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